근데 생각보다 PER, 퍼라고 불리는 그런 개념이 굉장히 위험하고 오용하기 쉬운 그런 개념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월가 아재입니다. 오늘 80일간의 투자일주 40일차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절반 왔어요. 오늘 미국은 노동절 휴일이었기도 하고 해서 시황은 딱히 다룰 게 없어서 바로 가치평가 공부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번 3장은 이제 내재가치평가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이번 4장은 두 파트로 나눠서 상대가치평가, PE 레이시오, PB 레이시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치평가 공부는 요 교재로 하고 있고요. 요 교재 목차를 따라가는데 요 교재 말고도 뉴욕대 강의 PPT라든지 아니면 다모다란 교수님의 다른 책들 아니면 영상들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이렇게 요약 정리해서 공부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요 책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 분은 사셔도 되는데 제가 막 적극적으로 추천은 못 드리겠어요. 왜냐면 1차적으로는 번역이 제가 읽으면 읽어볼수록 오역까지는 아닌데 조금 그런 컨텍스트를 이해하기 힘들게 번역을 조금 매끄럽지 못하게 해놓은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특히 3장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저도 요 책의 이제 미국 버전을 영어판으로 원문을 사가지고 그걸로 지금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막 오역이 있는 건 아니라서 사실 분은 사셔서 공부하셔도 되긴 한데 어쨌든 그런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요게 가치평가를 위한 작은 책이라고 해서 입문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좀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 개념이 좀 잡히신 분들이 한 번 더 쭉 개념들을 정리 요약하면서 딱 다시 복습하기에 거의 최적의 책이긴 한데 만약에 가치평가에 대한 지식이 없으신 분이 입문서를 찾으신다면은 이 책을 봐서는 되게 축약된 부분들도 많고 해서 이해하시기가 힘들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지금 저희는 요 4장 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상대가치평가란 무엇일까요? 내재가치평가는 그 기업 고유의 재무제표의 그런 정보들을 통해서 미래의 현금 흐름을 추정하고 리스크를 감안해가지고 그 미래 가치들을 이제 현재로 할인해가지고 지금의 적정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겠죠. 근데 이제 상대가치 평가 같은 경우에는 해당 기업과 비슷한 기업들이 얼마로 시장에서 거래되는지에 따라서 이제 그 기업도 가치 평가를 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상대가치 평가를 하기 위한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당 기업과 비교 가능하면서 시장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다른 주식들을 찾아야 돼요. 그 다음 그러한 비슷한 회사들의 시장 가격을 공통된 변수로 나눠가지고 배수로 표준화를 합니다. PER, PBR 그런 것들이 배수죠. 그런 다음에 회사 간의 미묘한 차이들을 이제 보정을 합니다. 그렇게 3단계로 진행이 되고요. 어떤 아파트의 적정 가격을 찾는 거에 대해서 대입해서 이제 예시를 들어드리면은 1단계는 그 아파트와 비슷한 근처 아파트들의 가격을 이제 조사를 해야겠죠. 그 다음 2단계에서는 이 아파트들을 비교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표준화된 배수를 찾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가격들을 평수로 나누면은 평당 가격이 나오겠죠. 그게 이제 표준화된 가격이고요. 그 다음 3단계에서는 평수 외에 그런 미묘한 차이들, 예를 들어서 얼마나 오래되었느냐, 아니면 아파트 내 시설이 얼마나 좋으냐,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해서 보정을 좀 해줍니다. 그렇게 3단계로 상대가치 평가가 진행이 되고요. 근데 실제로 방송이나 미디어나 아니면 애널리스트 레포트 이런 데서 보시면은 내재가치 평가보다 상대가치 평가가 굉장히 흔해요. DCF 같은 내재가치 평가 모델에 대해서는 못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지 몰라도 저퍼주, 저 PBR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주식하시는 분들이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겠죠? 다모다란 교수님도 일일이 월가의 레포트들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하나 세보셨대요. 그렇게 5,600개를 세봤더니 월가의 레포트 중에 85%가 내재가치가 아닌 상대가치를 사용한다고 그렇게 추정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상대가치 평가를 많이 사용할까요? 실제로 다른 교수님의 의견은 내재가치 평가가 더 정확한 가치 평가를 할 확률이 높다. 이것도 이제 확률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내재가치 평가를 해도 틀릴 수 있고 상대가치 평가도 틀릴 수 있지만 계속 꾸준히 반복하다 보면은 평균적으로는 내재가치 평가가 실제 가치에 더 적정하게 오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업계나 방송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상대가치 평가를 더 많이 이야기하느냐? 그 첫 번째는 상대가치 평가를 쓰면은 본인의 의도에 따라서 주장하기가 좀 용이합니다. 왜냐하면 시장 전반적으로 이렇게 고평가된 시장에서도 상대가치를 쓰면은 어떤 거를 싸다고 설득을 해서 이걸 사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제품이 있는데 이 제품의 내재가치 평가를 해본다고 해봅시다. 이 헤드셋의 가격을 이제 측정해서 정말 효용 가치가 있느냐 그걸 비교해서 제가 이 물건을 산다고 하면은
필요 없는 물건들을 안 사게 되겠죠. 근데 이 물건의 상대가치 평가는 어떻게 될까요? 이베이나 아마존이나 쿠팡에 들어가가지고 헤드셋을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은 헤드셋별로 가격이 다 다르겠죠. 그래서 사실 그런 가격 비교를 하면서 물건을 고르는 것도 상대가치 평가를 저희가 하면서 소비를 하는 것과 비슷한데, 그렇게 하면 소비를 할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지겠죠. 비슷한 헤드셋이고 스펙도 비슷한데 요 헤드셋은 뭐 20만 원이다. 근데 요거는 뭐 10만 원이다. 그러면은 사실은 내게 주는 효용이 뭐 5만 원밖에 안 되더라도 10만 원짜리면 반값밖에 안 하네 하면서 살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주식시장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싸다고 설득하려면은 상대가치를 쓰면은 조금 더 쉬울 때가 있다. 특히 시장 전체가 많이 오르고 고평가된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내재가치로는 설득하는 게 되게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이유라고 하시고, 두 번째 이유는 주장을 방어하기가 쉬워요. 내재가치는 가정들이 그대로 노출되고 틀린지 맞는지 사후적 검증도 가능해요. 향후 5년간 성장률이 이 정도다 추정을 해서 이런 평가가 나온다고 하면은 결국은 몇 년이 지나면 그게 맞았는지 틀렸는지 그게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주식에 대해서 내재가치 평가를 해서 그걸 발표를 한다는 것은 상당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상대가치 평가에 대해서는 뭐 멀티플에 몇 배를 썼다, 그렇게 하면 살짝 거기에 맞는지 틀린지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모호한 영역에 있기 때문에 그걸 비판하기도 되게 모호해요. 8배수가 아니고 9배수를 썼어야 됐는데 왜 8배수 썼냐, 이렇게 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판받기 조금 힘들다,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상대가치 평가가 더 업계에서 흔하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세 번째는 틀렸을 때 혼자 틀리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을 쓰고, 또 결국은 상대가치 평가를 했는데 틀렸다는 것은 시장 전반적으로 틀렸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혼자 틀리는 것보다 틀릴 때는 같이 틀리는 게 덜 욕먹는다, 이런 이유가 있어가지고 이제 상대가치 평가가 더 흔하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럼 이제 상대가치 평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이 상대가치 평가의 두 번째 단계에서 배수로 표준화한다고 했는데, 그 표준화된 그런 배수나 가격,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분석을 해보면은, 일단 상대가치 평가에서 굉장히 많은 배수들이 있어요. 뭐 EV, EBITDA도 있고, 뭐 PER, 뭐 PB 레이시오, 뭐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공통적으로 어떻게 정의되느냐, 분자가 있고 그걸 나누는 분모가 있는데, 분자는 그 회사가 주는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지불하는지, 분모는 그것에 대해 회사가 무엇을 우리에게 얻게 해주는지, 그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P 레이시오 같은 경우에는 위에는 가격, 시장 가격이 있고, 밑에는 E니까 earnings, 그러니까 순이익이잖아요. 위에는 이 주식을 사는데 우리가 지불하는 가격, 시장 가격이 뭔지, 밑에 분모는 그렇게 우리가 지불하면은 그 회사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벌어다 주는 순이익이 무엇인지, 그렇게 이제 정의가 되는 거죠. 그럼 먼저 분자에 들어가는 것이 뭔지 한번 보시면은 시장 가격이 들어갑니다. 근데 시장 가격이라고 해서 그냥 뭐 주식 가격이냐, 그건 아니고 세 가지 다른 시장 가치가 있습니다. 그 회사를 볼 때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3장에서 다루긴 했었는데, 사실 3장에 대해서 제가 제 스스로의 설명에 대해서 조금 불만족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제가 원하는 만큼 영상의 퀄리티가 딱 이해하기 쉽고 깔끔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반성하고 있는데, 아마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는 내재가치 평가라는 어떤 큰 토픽을 5일 동안 하루에 뭐 10분 남짓한 시간 동안 1시간 내로 다루려고 하니까 그렇게 좀 무리였던 부분도 있기도 하고, 또 두 번째로는 한글 용어에 제가 익숙하지 않은 채로 한글로 이걸 옮겨서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용어들이 조금 모호하게 그렇게 정의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3장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뭐 AS를 하든지, 아니면 지금은 기본편이니까 좀 개괄적으로 다루고 나중에 되게 디테일하게 다룰 때 좀 명확하게 다 정립을 해가지고 좀 잘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3장에서 다뤘지만 기업의 가치를 바라볼 때 이렇게 세 가지 분류를 잘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주주의 시장 가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재무상태표에서 자기 자본, 그거의 시장 가치고요. 그 다음에 기업의 시장 가치가 있습니다. 기업의 시장 가치는 자산들의 시장 가치이기도 한데, 자산의 시장 가치는 알기가 좀 힘들긴 하죠. 뭐 공장이라든지 뭐 재고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 가치를 다 계산할 수 없으니까 재무상태표에서 보시면은 한쪽은 자산이고 다른 쪽은 부채랑 자기 자본이잖아요. 그럼 자산의 시장 가치를 측정할 수 없으면은 요거 두 개로 가치를 측정하면 되겠죠. 그래서 기업의 시장 가치는 자기 자본의 시장 가치 플러스 부채의 시장 가치다, 그렇게 정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업 자산의 시장 가치, 요렇게 표현을 하면은 EV라고 할 때 엔터프라이즈 밸류, 그러니까 기업 가치. 그래서 요 BC를 제가 좀 혼용해서 사용했던 것 같아가지고 좀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서 좀 명확하게 이렇게 나누자면은 기업 전체의 시장 가치는 이렇게 되고 영업 자산의 시장 가치는 여기서 현금을 뺀 그런 가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EB는 자기 자본 플러스 부채 빼기 현금. 요 B와 C의 차이가 무엇이냐? 현금을 빼는 것인데 영업 자산은 기업의 자산 중에서 실제 영업에 사용되는 그 사업 자체의 수익성만 따지는데 필요한 그런 자산들이죠. 그러면 노는 현금이 있으면 그건 빼줘야 된다. 그래야지 사업 자체만의 어떤 가치가 측정이 된다.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이제 현금을 빼주고 영업 자산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요 셋 중에 하나가 어떠한 형태로 요 분자에 들어갑니다. 그럼 분모에는 어떤 변수들이 들어가냐면은 첫 번째는 매출이 들어갈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익인데 순이익이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영업이익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 이런 부분들은 요 A, B, C랑 매칭이 또 돼야 되거든요.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A랑 매칭이 되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C랑 매칭이 또 되겠죠. 그 다음 현금 흐름도 이제 주주에게 잉여 현금 흐름 아니면 기업 잉여 현금 흐름 뭐 그렇게 분류가 되고, 또 장부 가치를 쓰기도 합니다. PBR 같은 경우에는 장부 가치가 여기 들어가겠죠. 요 장부 가치도 A, B, C로 나눕니다. 자기 자본의 장부 가치를 볼 수도 있고 기업의 장부 가치를 볼 수도 있고 투자된 자본의 장부 가치를 볼 수도 있는데, 투자된 자본, invested capital이라고 이렇게 번역되는 부분은 요 C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요 A, B, C 이렇게 대응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 외에도 이제 영업 관련해서 뭐 들어가든지 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특정 산업에서 철강 산업을 본다. 그러면 어떤 철강 회사의 시장 가치를 그 회사의 철강 생산량으로 나눠 가지고 그 배수를 이제 다른 철강 회사들이랑 비교를 하든지, 아니면 뭐 테크 산업 같은 경우에는 요새 어떤 것들을 많이 하냐면은 시장 가치, 시가총액을 개발자나 박사인 직원의 숫자로 또 나눠 본다든지 그런 배수를 쓰기도 해요. 그래서 요 밑에는 요 네 가지 주 변수들과 기타 몇 가지가 들어간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래서 다모다란 교수님이 상대가치 평가에 비해서 내재가치를 훨씬 선호하시는데, 상대가치평가를 좀 비판적으로 바라보시는 이유가 상대가치평가법 자체 문제라기보다는 그것을 잘못 사용하기가 쉽고 그렇게 잘못 사용하는 전문가들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조심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상대가치를 잘못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하셔야 될 네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의를 잘 하셔야 돼요. 상대가치평가를 위한 배수의 정의를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하셔야 됩니다. 일관성 있게 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는 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시고요. 두 번째는 통계적으로 한번 묘사를 해 보셔야 됩니다. 통계적 묘사라는 것은 뭐 퍼가 있다고 하면은 그 PER을 통계적으로 한번 보고 그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그 특성을 살피셔야 되고요. 그것도 이제 다룰 거고, 세 번째 단계는 분석을 이제 하셔야 됩니다. 분석이라는 것은 그 PER이라는 개념을 그 PER의 구성 요소로 나눠 가지고 실제로 PER을 결정하는 그 펀더멘털인 그런 논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야 이제 PER이 높다는 게 진정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PER이 올라가는지, 그런 이제 톱니바퀴들을 하나하나 이해를 하셔야지 PER이라는 개념을 진정으로 이해한 것이다, 그런 거고, 네 번째는 그제서야 이제 PER을 사용해서 상대가치평가를 하든지 뭐 비교를 하든지 그렇게 적용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네 단계로 되는데,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심지어 전문가들도 4번부터 그냥 시작하는 바람에 각종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올린 영상 돌발 투자 퀴즈에서도 요 질문, 우리나라 인터넷 기업의 평균 PER과 미국 인터넷 기업의 평균 PER이 궁금합니다. 요 질문에서 이제 잘못된 부분을 찾는 그런 퀴즈에도 정말 다양한 분들이 전부 다 일리가 있는 답변들을 달아주셨어요. 뭐 인터넷 기업의 정의가 막연하다, 평균이라 용어가 잘못되었고 그냥 업종 PER이다, 회계 기준이 다르다, 세율이 다르다, 아니면 2006년도 당시는 인터넷 기업이 성장기였기 때문에 순이익 자체가 없었다, 아니면 통화의 가치라든지 산업의 성숙도, 금리 차이, 전부 다 일리가 있으신 답변들을 다 달아주셨는데, 거기서도 알 수 있지만 생각보다 저희가 어떤 뭐 유튜브나 경제방송에서 어떤 전문가가 나와서 이 주식이나 업종이나 아니면 코스피가 PER이 얼마였기 때문에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 고평가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생각보다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댓글에서처럼 한 단계만 더 비판적으로 생각하면은 틀린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방송을 보면서 PER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는 그냥 지나쳐 버린다는 거죠. 아, 그렇구나, PER이 20이구나, 그렇게 그냥 무의식적으로 수용해버리는 되게 친숙한 단어가 PER이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PER, 퍼라고 불리는 그런 개념이
굉장히 위험하고 오용하기 쉬운 그런 개념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1단계 정의부터 상대가치를 할 때 어떤 배수든 간에 반드시 체크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관성 있게 정의되었는가 거든요. 이 일관성이란 게 무슨 의미냐? 아까 전에 시장가치 종류를 주주의 시장가치, 기업의 시장가치, 뭐 영업자산의 시장가치 이렇게 나눴잖아요. 근데 분자가 이렇게 A면은 분모도 A여야 한다는 거죠. C면은 C고, 예를 들어서 PER 같은 경우에는 일관성 있게 정의된 배수예요. 분자는 주식의 시장 가치, 주식 가격이죠. 그러니까 주주와 관련되는 개념이고, 분모에 오는 순이익이나 뭐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자기 자본, 주주에 관련되는 개념이죠. 비슷하게 EB 나누기 EBITDA도 일관성 있게 정의되는 배수예요. 위에도 영업 가치거든요. Enterprise Value, 아래도 영업 가치 관련한 이익이죠. 그래서 일관성 있는 배수들이고, 일관성이 떨어진 예를 한번 보시면은 PSR, 주가를 매출액으로 나눈다든지 아니면은 P 나누기 EBITDA, 그러니까 주식의 시장 가격을 영업에서 오는 이익으로 나눈 그런 배수는 일관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일관성이 떨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 분자는 자기 자본 혹은 주주에 대한 시장 가치고, 분모는 영업 자산과 관련된 어떤 그런 변수죠. 이럴 경우에 부채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부채는 분자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부채 말고 자기 자본 쪽만 지금 반영이 되고 있죠. 근데 영업 자산은 부채가 많으면은 이렇게 늘어나요. 자기 자본 플러스 부채 빼기 현금이잖아요. 부채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영업 자산 관련된 그런 지표들은 늘어나겠죠. 그러면 분모가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배수 자체는 내려갈 거고 저평가됐다는 시그널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일관성이 떨어지는 상대가치 배수를 사용하게 되면은 부채가 되게 많은, 진짜 빚이 이만한 그런 회사를 이거 저평가되었네, 이 배수 보니까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물론 일관성이 떨어진다고 무조건 쓰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데이터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지금 알려고 하는 문맥에 필요한 배수면은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차이를 인지를 하시고 조심을 하셔야 된다, 그 이야기죠. 그것을 인지를 하시느냐가 굉장히 천차만별의 차이를 불러올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체크해야 될 두 번째 부분은 모든 기업에 대해서 동일하게 정의되는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루는 기업들 간에 동일한 PER을 쓰고 있는지, 이게 무슨 이야기냐? 그냥 PER이면 다 PER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상대방이 말하는 PER과 내가 생각하는 PER이 같은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P ratio per라는 것은 주당 시장 가격을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값이죠. 아니면 그냥 전체적으로 시가총액을 뭐 순이익의 합으로 나눌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PER이라는 개념인데, 그렇게 보시면은 시장 가격은 시장에서 관찰되기 때문에 이견의 논란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되게 유동성이 없는 그런 시장이 아니면은. 근데 주당 순이익을 어떻게 측정할까요? 회계 기준의 차이가 우선 있겠죠, 첫 번째로. 근데 이 차이는 사실 이 미국이랑 IFRS가 점점 이렇게 조금씩 통합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차이는 점점점 적어진다고 보셔도 되고요. 근데 주당 순이익을 어느 기간을 잡을 것이냐, 가장 최근 회계 연도로 할 것이냐, 아니면 최근 4, 4분기로 할 것이냐, 트레일링 PER이라고 하고, 아니면 미래 앞으로의 그런 4, 4분기나 아니면 회계 연도로 잡을 것이냐, forward PER이라고 하죠. 그렇게 또 달라지고, 그 다음에 또 주당 순이익을 쓰는데 기본 EPS를 쓰는지, 아니면 뭐 CB나 스톡옵션 같은 걸 포함한 희석 EPS를 쓸 것이냐, 아니면 부분적으로 희석된 EPS를 쓸 것이냐, 그것도 달라지고, 아니면 회계상의 그런 특별 항목들, 아니면 뭐 일회성 그런 부분들을 제외했느냐 아니면 포함했느냐, 그 외에도 기타 소소한 회계 항목들의 처리 방법들의 그런 차이들이 또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시점에 동일한 회사에 대한 PER에도 20에서 25가지로 각기 다른 값들이 존재를 해요.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애널리스트가 이 뭐 아마존의 PER이 얼마다 한다고 해서 지금 시점에서 PER이 그거구나, 그래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셔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애널리스트가 이야기하는 PER의 값이 20가지 가능한 값들 중에 어떤 값이냐, 그걸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의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단계는 통계적인 묘사를 해 보셔야 됩니다. 통계적 묘사라고 이제 한글로 하니까 좀 어색한데, 데이터를 describe 한다고 하거든요. 어떤 데이터가 있으면은 그 데이터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고 뭐 최대값, 최소값이 뭐고, 그런 것들을 한번 쭉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는 되게 옛날 그런 7년 전 데이터가 있어가지고 제가 또 데이터를 오늘 사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2021년 9월 3일 기준,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미국 회사 5,791개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럼 우선 314개는 순이익 데이터 자체가 없어요. 그럼 P/E 레이시오 자체가 정의가 안 되겠죠? 그래서 5,500개 정도가 남는데 그 5,500개를 히스토그램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히스토그램은 도수 분포표를 이제 그림으로 그린 건데 요런 게 이제 히스토그램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반에서 수학 시험을 쳐서 이렇게 점수가 분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간으로 나눠서 몇 명이나 각 구간에 있는지 이렇게 표시하는 거죠. 80에서 90명 사이가 이렇게 10명이 있고 90에서 100 사이는 6명이 있다. 이렇게 하는 게 히스토그램인데 제가 이 5,500개의 히스토그램을 그려봤습니다. 어떻게 나올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왜 이렇게 나오느냐? 최소값이 마이너스 220만이 나오고 최대값이 35,000. 그 다음 평균은 마이너스 1900이 나옵니다. 미국 시장의 현재 평균 PER이 마이너스 1900이에요. 이거 좀 이상하죠? 왜 이상한지에 대해서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은 회사가 적자를 내고 있으면은 PER이 정의가 안 되겠죠? PER이 마이너스가 뜨기 때문에. 그래서 적자를 내서 PER 자체가 이렇게 마이너스로 나오는 기업을 제외해 보겠습니다. 그럼 2,900개 정도가 남아요. 그래서 그려보면은 이번에는 이렇게 됩니다. 이제는 최소값이 0.7, 최대값이 35,000이 되고 평균이 88이 나옵니다. 아까보다는 조금 낮죠. 근데 그래도 그래프가 조금 심하죠. 이게 기업 하나가 이 끝에 있으니까 나머지는 다 여기다 몰려서 이제 있게 되는 건데 PER이 35,000이 나오는 게 가능할까요? 이게 뭐 데이터 오류일 수도 있을까요? 오류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P/E 레이시오가 35,000이면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 데이터 오류는 아닐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분자와 분모가 있으면은 분자 자체는 이제 주당 가격이죠. 주식 가격. 그러니까 이제 양수일 거고 근데 이 주당 순이익이 0에 가까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 30달러인데 주당 순이익이 1불입니다. 그러면 30 나누기 1을 하면은 PER은 30이 되겠죠? 근데 주가가 30불인데 주당 순이익이 0.1, 10센트예요. 10센트. 30 나누기 0.1 하면 300이 돼요. PER이 300이 나오는 거죠. 주당 순이익이 1센트다. 0.01이다. 그럼 3,000이 나오는 거고 주당 순이익이 0.1센트다. 그러면은 3만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최대값 35,000 PER이 나온 기업은 데이터가 잘못됐다기보다는 지금 주당 순이익이 거의 손익분기에서 뭐 몇 센트 정도 더 벌었다. 요 정도이기 때문에 이 PER이 뻥튀기가 확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저희는 히스토그램을 제대로 좀 보긴 봐야 되니까 편의상 PER이 100 이상인 기업은 별도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요 분포가 이제 0에서 20 사이에 굉장히 많고 그 다음 점점 내려가다가 이제 100 넘는 기업들은 이만큼 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게 2014년도에 이 책에 나오는 그런 분포랑 비교를 하면은 이 파트는 되게 비슷해요. 근데 이제 100 이상 기업들이 2014년도에는 한 요 정도 됐거든요. 거의 이 파트랑 비슷하게 나와요. 몇 개 안 되거든요. 근데 2021년도에는 이만큼이나 된다. 그래서 흥미롭죠? 근데 이제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미국 시장 전체에 대한 그런 PER을 알고 싶으면 뭘 써야 될까요? 지금 여기 전체 그냥 적자 기업까지 포함한 마이너스 1900을 써야 될까요? 아니면은 적자 내는 거 빼고 88을 써야 될까요? 되게 애매하죠. 왜 그러냐 하면은 35,000이 나오는 그런 기업이 한 개만 있어도 평균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확 잡아당겨 버리거든요. 그래서 평균이 이렇게 뻥튀기 됩니다. 근데 평균을 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평균이란 값을 사용하는 이유는 전체 분포를 다 묘사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미국 주식시장에 대한 그런 PER을 하나의 숫자로 그냥 뭐 친구나 다른 동료한테 말하고 싶다. 요 모양을 다 전달할 수 없으니까 하나의 숫자로 말하고 싶은데 일반적으로 평균이란 값이 대표성을 가지는 값이거든요. 그래서 평균을 말해주는 건데 이런 PER 같은 경우에는 평균을 사용하면 대표성을 가지지가 않습니다. 이런 쏠림 현상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통계적으로 평균이 아닌 미디안, 중앙값을 사용하게 돼요. 일반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묘사하는 하나의 숫자로는 평균을 되게 많이 쓰고 그 다음 중앙값, 미디안을 쓰고 그 다음 모드라는 최빈값을 쓰기도 해요. 최빈값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값. 그 다음에 평균은 뭐 아실 거고 지금 중앙값, 미디안이라는 개념은 뭐냐면은 요 PER들을 1등에서 100등까지 줄을 세웠을 때 50등 하는 거. 그럼 중앙값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평균 같은 경우에는 35,000 같은 값이 100등을 하면은 이게 확 올라가게 되죠. 근데 중앙값은 어차피 50등, 등수 자체는
100등 하는 애가 뭐 5만이든 50만이든 간에 항상 50등이 50등이거든요. 그래서 더 안정적입니다. 이런 경우에. 그래서 이런 분포에서는 중앙값을 사용한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 뭐 업종 평균, 뭐 코스피 평균 PR이 얼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그거는 얼토당토안한 이야기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고, 근데 업종 PER이나 코스피 PER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 업종에 있는 회사들 전체의 시가총액을 순이익의 총합계로 나누던지, 아니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의 시가총액을 코스피 전체의 순이익을 그냥 다 합해서 나누던지 그런 걸 사용하기도 해요. 그건 이제 여기서처럼 개별 PR을 구해서 평균 내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방법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은 굉장히, 이건 제 개인 의견인데 끔찍한 혼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업계 PER이나 국가 PER을 그런 식으로 구하는 것은 정말로 끔찍한 혼종이다. 그래서 굉장히 어떤 한정된 분야에서 어떤 특정한 문제 때문에 사용할 수는 있어도 그것을 너무 이제 일반적으로 의지하든지 자주 사용하시지 마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은 분자 분모를 한번 보죠. 분자는 코스피의 시가총액을 다 더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시가총액에 따라서 가중평균이 좀 되겠죠? 근데 분모는 어떤 식으로 가중평균이 되느냐? 순이익의 크기에 따라서 가중평균이 되는 게 아니에요. 순이익의 절대값의 크기에 따라서 가중평균이 됩니다. 많이 적자를 보든지 많이 흑자를 보면은 이 분모에 미친 영향이 커지게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로직이 조금 엇나가는 부분이 있고, 그 요소들을 또 나눠서 생각하게 되면은 거기 들어가는 뭐 성장률, 할인율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좀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업종 PR이나 뭐 국가 PR 이런 걸 쓰실 때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특히 컨텍스트를 잘 살피셔야 된다. 이 배수를 사용하는 그런 문맥이 왜 이걸 사용하는지, 꼭 이걸 사용할 필요가 있는지 그걸 잘 살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하지 말아야 될 그런 컨텍스트가 어떤 게 있냐면, 어떤 주식 리서치를 하는데 탑다운 방식으로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국가, 여러 국가들, 뭐 미국 주식, 한국 주식, 뭐 중국 주식 뭐 이렇게 있는데 탑다운 방식으로 국가를 선정 먼저 하고 그 국가 안에서 이제 주식을 개별적으로 리서치 하려고 하는데, 뭐 코스피 PER, 뭐 나스닥 PER 이렇게 전체 시가총액 나누기 전체 순이익으로 해봤는데 코스피가 더 쌌다. 그래서 코스피에서 이제 주식을 찾아보자. 이런 식으로 하면 절대로 안 되겠죠? 왜냐하면은 코스피 PR 그렇게 다 합쳐서 계산하는 것은 나스닥이 굉장히 저평가되고 좋은 가치 그런 주식들이 있어도 그 주식들과 전혀 상관없는 그냥 개쓰레기 주식들이 많은 시장이면은 그런 식으로 계산하는 그런 국가 PR은 굉장히 높게 고평가된 걸로 나오겠죠. 그 안에 보석들이 숨어 있는데 업종도 비슷하겠죠. 반면에 어떤 컨텍스트에서는 이런 국가 PR을 써봐도 되냐, 그냥 ETF 투자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코스피의 ETF를 사든지 나스닥 ETF를 사든지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계산한 코스피 PER, 나스닥 PER을 비교했는데 코스피가 저평가다. 그래서 사는 게 말이 됩니다. 어차피 그런 전체 주식들에 분산된 ETF를 살 거니까. 그런 컨텍스트에선 쓰셔도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컨텍스트를 잘 생각하셔서 업종 PER, 국가 PER 그런 개념들은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9월 3일 기준 미국 회사 5,791개를 분석해 보니까 마이너스가 나는 기업들을 빼고 2,900개의 기업들을 보니까 중앙값은 20.7이다. 이렇게 중앙값만 보면 또 그렇게 막 PR이 높은 편은 아닌 것 같죠. 근데 한편으로는 거의 5,800개에서 시작했는데 절반밖에 안 나왔죠. 그래서 대표성을 많이 상실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PR이라고 뭐 저퍼 주식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개념 안에도 이렇게 많은 부분들을 다 아셔야지 진짜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오용을 하지 않을 수 있다. 혹은 다른 사람이 뭐 PR을 싸다 해서 권유하는데 홀랑 그냥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2단계였고, 이런 1, 2단계의 관점에서 보시면은 상대가치 배수를 사용하실 때 주의사항 두 가지를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로 다른 시점에 비교를 할 때 또 주의하시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말 많은 경제 방송들에서 현재 PR과 과거 PR을 단순 비교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근데 이것도 정말로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매크로 경제 환경부터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금리도 점점 낮아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시점의 비교를 하실 때 PR을 비교하는 것은 정말로 좀 주의하셔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같은 맥락에서
두 번째 주의사항은 상대가치평가의 수명이 굉장히 짧다는 거. 오늘 내린 결론이 몇 달 후에는 정반대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상대가치로는 저평가된 그런 주식이 있어요. 근데 몇 달 후에는 또 이게 고평가될 수도 있다는 거죠. 내재가치 평가를 제대로 열심히 하면은 이게 몇 달 만에 이렇게 확확 바뀌는 케이스는 드뭅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시면은 내재가치 평가를 한다는 것은 앞으로 5년간의 그런 현금 흐름을 추정을 하고 그 다음에 6년 이후도 거의 영구적으로 이제 연구 가치를 통해서 다 이제 현금 흐름을 계산한 다음에 할인율을 이제 해가지고 현재 가치로 하죠. 그럼 이 수년의 그런 현금 흐름을 어쨌든 추정해서 하기 때문에 몇 달 만에 그런 추정치가 확확 바뀌지는 않습니다. 근데 상대 가치는 결국은 예를 들어서 PE 레이시오 같은 경우에는 시장 가치 자체도 변동성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순이익도 분기별로 달라지죠. 회사에 따라서 또 순이익의 들쭉날쭉함이 다르겠죠. 뭐 적자로 전환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 가치 변동성이 비교적 더 높기도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상대가치 평가의 수명도 짧습니다. 그래서 뭐 2달 전에 이런 상대가치 계산한 자료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다시 또 분석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상대가치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4단계에서 1, 2단계를 오늘 다뤄봤고요. 내일은 이제 3단계와 4단계를 해보겠습니다. 3단계에서는 그 배수를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해당 배수의 성질을 결정하는 펀더멘털이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P 레이시오 같은 경우에는 주당 순이익이라는 그 개념을 또 다른 분자 분모로 이렇게 확장시켜서 펼친 다음에 각각의 요소들을 보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해보면은 결국 이 PER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PER이 높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요소들을 통해서 해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3단계고 4단계는 이제 실제로 적용하는 부분, 그렇게 해서 내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치평가 공부해 봤고요. 이제 오늘 자기관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뭐 계속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총 12km를 뛰었거든요. 전 매일매일 조금씩 늘려가는 쪽으로 1.75, 1.86, 1.9, 2km, 2.3, 오늘은 2.32km를 뛰었습니다. 어제보다 20m를 더 뛰었네요. 그래서 차츰차츰 이렇게 늘려가면서 9월이 끝나갈 즈음에는 5km씩은 그냥 확확 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금 구독자분들 중에 순위권에 계신 분 보시면은 박옥수님께서 83km로 1등하고 계시고, 푸라이님, 귀여운 계란 후라이 아이콘을 하신 푸라이님께서 83.51km, 거의 비슷하게 2등을 하고 계시고, 다른 분들도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그 나이키 챌린지가 48km를 딱 뛰니까 거기서 종료가 돼 버려가지고 지금 순위 기록용 챌린지를 따로 만들었거든요. 9월 3일부터. 그래서 나는 뭐 9월 한 달 동안 48km만 딱 뛰어가지고 달성해서 그냥 30명 무작위 추첨하는 거 그냥 추첨을 하겠다 하신 분들은 그냥 그대로 거기서만 뛰시면 되고, 탑 10을 해서 이제 우승을 해보겠다 그런 분들은 순위 기록용 챌린지를 따로 제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가입을 해 주셔야지 이제 탑 10에 고려가 되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제가 이거 처음 써봐서 미숙한 운영에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어쨌든 억울한 분이 계실까봐 만약에 9월 30일에 돼서 이제 대회가 끝났는데 본인이 진짜 억울하다, 2개로 나눠지지 않았으면 본인이 탑 10에 들었겠다, 그것을 입증을 하시면은 그분께도 제가 사비를 드려서 책을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제가 진짜 뛰기 싫었거든요. 아마 제가 이걸 혼자 뛰었으면은 지금쯤 조금 게으름을 피울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진짜 몸이 무거워서 그냥 오늘 휴일이기도 하고 진짜 뛰기 싫었는데, 그래도 그 챌린지가 있음으로 인해서 저도 2.3km를 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부분에서 참여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다 함께 이렇게 9월 한 달 건강하고 행복한 가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